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미셸 후쿠가 자기 철학의 전체적인 그림을 마지막에 에이즈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계몽이란 무엇인가 같은 데서 자기가 여태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역사적 비판적 존재로 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명백한 하이데거적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미셸 후쿠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나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가 존재 그 자체는 볼 수 없고 지도와 달력 속에 그러니까 특정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좀 들리는데 개별자 속에 나타난 개별자를 품은 상태로 나타난 존재자들만을 볼 수 있다. 개별자들만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자들과는 층위가 다른 존재의 차원이 펀더멘탈한 차원이 근본 존재론, 기초 존재론, 펀더멘탈 온톨로지, 기초 존재론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이데거로 직접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사숙한 미셸 후코는 그 존재가 필요가 없고 기초 존재론 같은 건 없고 후코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해 일약바드 기초스콤 펀더멘탈 There is nothing like fundamental.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같은 건 없고 기초 같은 건 없어. 그래서 미셸 후코가 제가 해설서에도 썼지만 1969년에 나온 지식의 고고학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철학은 표면의 철학이야. La philosophie des surfaces, the philosophy of surfaces.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난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존재자들만이 존재하지 그 나타난 존재자들 배후에 어떤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와 달력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죠. 지도와 달력 없는 게 있는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다는 작업 가설을 가지고 평생을 노력해왔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논문을 한 편 쓴 적도 있는데 하버마스가 후쿠가 니시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거시적 담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미시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결국 거시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 결함을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들레즈하고 후쿠하고 이 부분은 똑같은데 제가 보니까 들레즈 후쿠에서 들레즈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거시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거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은 미시적인 것들이 발생시키는 가장 가시적인 효과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의 자율성을 좀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거시정치, 총선, 대통령, 행정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발생시키게 만드는 조건으로서의 미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미시적인 것들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고 이른바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미시적인 효과의 가장 가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시정치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거시정치는 미시정치의 가장 눈에 띄는 사태. 이런 비유를 하면 돼요. 여성분이 결혼을 했는데 가정폭력에 수십 년 동안 시달리다가 살인을 했어. 남편을 죽였어. 그때 남편을 죽이면 신문에 나게 됐죠. 가정폭력을 당한 동안에 신문에 아마 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여성분을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살인한 거 맞죠. 근데 그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불과하고 그게 뭐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안 돼요. 근데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미시적인 무한 가지의 어떤 벡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봐야 이게 더 잘 보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거의 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거의 하고 사실은 그 전에도 원래 그런 거지 뭐. 정리해보죠. 후쿠가 비판을 받았는데 첫째 고대로 돌아가지 않냐라고 했는데 고대인에 대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고대인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거지 그들이 옳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인터뷰나 책 읽어보면 명백하게 나타나. 두 번째, 도덕 윤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미셸 푸코는 항상 기존 시스템에서 연속이냐 단절이냐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부분으로 놔두고 그걸 확장해요. 지식, 권력, 윤리는 지식을 부정하고 권력으로 가거나 권력을 부정하고 윤리로 가는 게 아니라 권력 지식론이 잘 말해주듯이 권력 지식론은 지식을 기존 방식으로 놔두지만 니체적으로 재해석해서 권력과 지식이 분리 불가능한 복합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이 권력이거나 권력이 지식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두 가지가 같은 거라면 후쿠가 이렇게 봐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윤리라는 것도 윤리, 권력, 지식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의 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말의 윤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 및 세계에 대한 지식, 진리의 문제와 불가피하게 결합돼 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후쿠는 인간의 지식의 대상 영역을 세 가지로 본 거죠. 지식, 권력, 윤리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세계에 대한 관계, 나와. 타인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지식, 권력, 윤리라는 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번역.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시 번역을 해야죠.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지식, 권력, 윤리라는 말 세 개 다 일본말인데 이 일본말이 언제 번역됐어요? 18세기 후반, 후반에 번역됐죠. 1850년대부터 유학을 가니까 일본 사람. 근데 미셸 푸코는 1926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죽었는데 윤리란 말을 쓴 거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인데 푸코가 철학자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재정의를 하는데 탁월한 철학자로서의 미셸 푸코 아니라도 좀 누군가가 100년 후에 부여할 의미를 어떻게 100년 전에 미리 알고 일본 사람들이 그 번역에 그걸 반영할 수가 있겠어요. 뭐 어쩌다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예외가 될 거고. 그래서 지식 권력 윤리라는 게 핵심은 세계와 나의 관계 설정, 타인들과 나와의 관계 설정, 나 자신과의 관계 설정. 이 세 가지 영역을 고고학과 계보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고고학과 계보학의 관계도 처음에 고고학 얘기하다가 계보학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계보학 고고학. 푸코는 고고학을 부정한 적이 당연히 없고 계보학으로 더 넓혔을 뿐이죠. 그래서 계보학 하이픈 고고학이라고 하면 되고 권력 지식. 푸코는 지식 권력의 순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권력 지식의 순서를 95% 이상 쓰는 것 같은데 후부학, 사부학 거기 하이픈을 넣어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쿠가 얘기하는 도덕은 이미 윤리는 자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가 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이나 관계 설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설정과 분리 불가능한 방식으로 얽혀 있다. 마치 이건 라깡이 얘기하는 보로메오 매듭이나 상징계를 중심으로 두는 상탄계, 상징계, 실제계처럼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가 같이 풀리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라깡은 그러한 3분법이 지도와 달력을 갖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후코는 그게 지도와 달력 속에 나타난 자기의 특정 버전이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자, 소리가 길었는데 65페이지 밑에서 한 10줄 정도 보시면 5세기 말부터, 즉 성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5세기도 사는 건데요, 7세기까지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주요 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세기가 왜 나왔을까요? 데카르트가 17세기. 데카르트는 1598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고, 방법소설은 1637년, 성찰은 1641년에 냈죠. 그래서 17세기까지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주요 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세기 내내 그리스도교의 주요 분쟁은 영성과 과학, 과학이란 단어는 이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영성과 학문 사이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성과 신학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여기를 빨리 읽어보면, 그것이 영성과 학문 간의 분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는 모든 영적 인식의 수련 개화와 모든 비교적, 비의적, 에소테리크, 지식들의 발달, 주체 존재 내에서의 심층적 관념 없이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 파우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대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는 관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변형시키는 대가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된 연금술과 방대한 지식의 주요 부분들은 학문과 영성 간의 구성적 구조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잘 증명합니다. 대립은 오히려 신학적 사유와 영적 요청 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단절은 근대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17세기의 과학혁명, 17세기라고 봐야죠. 더불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분리는 신학의 주변에서 그 기원과 경계를 찾을 필요가 있는 완만한 결타였습니다. 여긴 중요하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물음표가 나오는데, 책에 물음표가 나오면 잘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니까. 그 임의적으로 때가 데카르트적 순간을 환기시킬 때 이것을 단절히 이루어지고 또 결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성의 조건과 진실에 이르기 위한 여정과 방법의 문제 사이에는 17세기에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거는 철학의 역사를 뭐라고 했냐? 사유체계의 역사라고 했죠. 자기 수업 중에. 사유체계의 역사를 어떻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연구했냐?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 이런 답이 돌아오고 저렇게 제기하면 저런 답이 돌아오잖아요. 밥 먹었어? 하면 나 안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이런 대답이 나오고, 너 약속 몇 시에 하면 거기서 짜장면 먹었어. 이런 대답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질문들이 있죠. 보세요. 그래서 후코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블레마티자스, 문제화, 문제 설정의 역사예요. 그래서 후코가 심지어 인터뷰에서 그게 라깡주의자들, 고등타보학교 인식론 서클, 자칼랭 밀레 같은 사람들 들어요. 거기서 대담할 때 그 상대가 되게 공격적으로 물어붙이거든요. 마오주의자고 그 당시에. 할 때 미셸 후코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 안 했는데. 문제는 제대로 제기됐나요? 그러니까 문제 설정. 미셸 후코는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문제를
어떻게 던지냐라고. 프로블레마타이제이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프로블레마타이제이션과 흡프로블레마타이제이션, 리프로블레마타이제이션, 문제 설정과 문제의 재설정. 그래서 문제화, 재문제화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때, 일단 뭐 안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기한다고 할 때 한국 사회에 뭐 누군가는 강남 좌파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처단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우익 뭐 꼴통이 문제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비생산적인 니네가 없어져야 우리가 좋아져 같은 그 멸종 담론, 익스터미네이션의 담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론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 이런 결과가 따라 나오고 저 질문을 던지면 저런 결과가 따라 나오는데 담론 효과라는 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련의 효과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것들 사이에 옳고 그름은 없을 텐데 니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저 대중들은 어리석고 대중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고 저런 선택을 한 건 어리석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는 대중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 내려다보는 사람은 이때식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특정 관점으로 선택된 특정 해석을 사실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후쿠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진실의 동물이어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면 인간은 진실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동물이라서 무조건 진실을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엄청 중요하죠. 프로이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진실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그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걸 차이가 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걸 어떤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실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저의 생물학적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생물학적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생물학적인 저의 부모님일 때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저한테? 생물학적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부모님한테는 다른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고 믿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게 사실일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제가 그걸 알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지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한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무의식적 지식, 프로이트적 지식의 본성의 문제는 마치 과학혁명 때문에 근대 철학의 근본 방향이 인식론으로 잡힌 것처럼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지식은 주체화 문제와 지식, 서양에서는 지식이 진리하고
대문자로 쓰면 난리지하고 트루스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식의 의지는 진리의 의지인데 그게 이제 니체적인 의미니까 꼭 좋은 뜻으로 쓴 것도 아니고 나쁜 뜻으로 쓴 것도 아닌데 전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 맥락에서 후쿠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주체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자기가 어떻게 설정하는, 여태까지 설정된 것들을 실증성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존 문제 설정, problematization들을 positiv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존 문제 설정들을 실증성이라고 부르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목표는 그 문제 설정의 틀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쿠오가 거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건 historical formation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역사적 존재론, 역사적 비판적 존재론을 추구한 건데 그 목적은 뭐냐? transformation de soi, transformation of the self, 자기 자신의 변형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면 나는 그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다양적인 걸로 착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보편적인 게 없고 다양적인 게 없고 필연적인 게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버마스가 후쿠오한테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묻는데 그 유의미한 문제 제기예요. 근데 그 질문은 하버마스가 한 게 아니라 낸시 프레이저가 한 걸 하버마스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가 진짜 훌륭한 학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디디에 에리봉이 후쿠오 평전을 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정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죠. 디디에 에리봉의 대답은 후쿠오가 보편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의 보편적인 관점으로서만 볼 수 있는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스템의 그 반동적인 작용에 함몰되거나 심지어 복무한다 라는 혐의가 있다는 비판적 관점이 있는데 디디에 리봉의 답은 후쿠오가 보편적인 걸 추구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면 그 비판이 적절한데 후쿠오는 평생을 보편적인 것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성은 필연성을 서양 철학에서 반드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본적으로 플라톤적인 어떤 그 메타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후쿠오는 그 메타가 없다는 걸 평생 증명한 사람인데 후쿠오한테 너는 메타가 없어서 그 메타적 층위를 해결하지 못해라고 하는 건 뭔가 약간 이상한 비판인 거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비판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하는 후쿠오에게 던지는 비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들레즈나 데리다는 마르크스주의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려고 말년에 시도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와 친형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라칸 같은 경우에는 라칸의 사위인 자칼링 밀레를 포함한 아까 그 부동사범학계 인식론 서클을 세클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서클이 말하듯이 그분들의 상당수가 마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같은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극좌파에 속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마르크스주의 자신도 공산당에 50년에 입당했다고 54년쯤 탈당한 것 같은데 했었지만 공산주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발생시키는 담론 효과나 여러 가지 실천적 효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거의 사실은 안티로 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파로 가는 건 아니고 좌파로 가는 건데, 후코한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당신 책을 보면 되게 훌륭한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안 다룬다. 당신 책에 보면 1789년 부르주아 혁명 한 번도 안 나오고 1917년 러시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전혀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루어져도 덜 중요한 것처럼 다루어지고 일단 분량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 비판이 마르크스주의자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판이죠. 그러면 후코 책을 못 들어봐요. 막스 책을 보면 되지. 마르크스한테 가서 당신은 후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니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해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리고 막스가 틀렸을 수도 있고 후코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 뭔가 논점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외제적 비판을 하는 거죠. 뭐 외제적 비판 해야 되고 좋은데 내재적 비판이 더 강력한 경우가 있죠. 그건 좀 곤란하다. 그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이상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철학의 최전성이죠. 보편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게 또 과학하고도 맞물리니까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하고 어긋나면서 철학적인 진리치를 주장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가다모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나눈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델레즈나 바디오 같은 사람들이 예술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데카르트도 한 일이 정확히 그거죠. 지금 데카르트 1세기. 데카르트는 무한실체인 신과 유한실체인 정신과 물체 이 세 가지 실체, 그러니까 무한실체 신, 유한실체 정신과 물체 이렇게 세 가지 실체를 설정했는데 물체에 관한 진리는 과학자들한테 넘기고 정신에 관한 거는 철학자들한테 넘기고 신에 관한 거는 너희 신학자들한테 줄게. 이렇게 재산 분할을 했다 그럴까? 영역을 재설정한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신에 관한 건 신학자들이, 신부들이 결정하죠. 프랑스니까 카톨릭이라고 했죠. 근데 과학에 관한 것도 신학자들이, 신부들이 결정했죠. 철학에 관한 것도 신부들이 결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카르트가 약간 기만적인 타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괜찮은 절충안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98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는데 브루노가 이탈리아에서 화양당한 게 1600년이고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받은 게 1910년대부터 30년대고 33년인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데카르트로서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쓴 책 중에 한 권은 이 책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발표해. 그게 철학 원리죠. 철학의 원리. 네.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프로이트와 후코를 비교해 주신 부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프로이트는 주체에 대해 무의식의 진리, 지식이 있다고 했다면 수동적, 결정론적, 후코는 개별 특수한 저마다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주체화의 과정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상 복잡한 문제. 진짜 복잡한 문제고, 좀 이따 나오잖아요. 이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바로 대답해드릴 역량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후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트도 결국 개별 주체의 특수한 전마다에게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주체화의 과정이 이름은 안 붙였지만 프로이트가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 그런 절차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나오면, 그런 레퍼런스가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여기서 후코에 의해서 등장하니까. 자, 16세기, 거기 일단 말했죠. 16페이지 6째. 반대로 영성의 조건과 진실에 이르기 위한 여정과 방법의 문제 간에 17세기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가. 그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가. 논문을 보고 뭘 보고 진짜 사상가들 석학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올라간 분들, 칸트든 막스든 니체든 들레즈든 뭐 후코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1급 학자는 그런 사람들의 방법론을 자기 영역에 적용하는 건데, 진짜 초특급 학자는 라깡처럼 프로이트와 소시를 결합하는데, 프로이트 이론도 혁신하고 재설정하고 재문제화하고 소실 이론도 재설정하고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이양 대립을 시니피양들 사이에 차이들만 있다고 바꾸잖아요. 라깡이. 이건 정말 혁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을 했는가는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답은 열심히 잘 들어야죠. 근데 학문과 철학의 생활에 일상의 주체는 나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그걸 사회 단위로 바꾸면 한국 사회는 혹은 프랑스 사회는 유럽 사회는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어떤 문제를 던져갖고 어떻게 답해왔는지를 보는 거죠. 16세기 말 17세기 초를 특징짓는 흥미로운 개념인 오성의 개혁을 취해봅니다. 보다 정확히 스피노자의 지성의 개혁에 처음 아홉 구절을 취해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11시가 됐군요. 이게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1시 11분에 다시 하도록 하죠. 네. 아빠, 응? 밥 차린다. 이거 시야? 그래. 아이고.
알았어. 나와. 나갈게. 응.